진통 끝에 어제 새벽 끝난 예산 전쟁.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이 위장 야당으로 여당에 협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위장 야당으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합당을 하고 당당히 나서는 것이. 예, 야당인 척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막판에 여당 편이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이다. 구태 중에 구태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을 향해서 쏟아낸 비판들입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자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 불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번 합의를 밀실 합의다. 밀실 야합이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답변을 좀 들어봐야겠죠? 이번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실무 총괄을 맡았던 분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연결해보죠. 이용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민주당하고 밀실 야합을 하신 겁니까? 협상 과정을 거의 국민들도 보셨을 건데요. 저희는 그게 밀실 야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상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협상의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협상의 테이블에서 조금 소외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렇지만 한국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협상에서 좀 얻어낸 게 적다, 소외된 그런 마음을 대내용으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소외돼서 좀 서운하고 좀 억울한 마음에 지금 그러시는 게 아닌가 이해는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밀실 야합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뭐냐면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걸 들여다보니 국민의당이 원하는 예를 들면 뭐 선거구제나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희 국민의당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정당의 관심 사항이고요. 저희 당내 요구가 이런 예산 협상을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을 받아내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실은 김동철 대표하고 우원식 민주당 대표가 조찬 회동을 했었거든요. 했었죠, 그날. 예. 이것이 한국당으로 봐서는 이제 두 당이 합쳐서 뭔가 끝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 그러면서 한국당의 어떤 협상의 전투지가 많이 무력화돼 버린, 그러면서 그냥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소외됐어요, 거기는? 아니,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은 언제든지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갈 거다, 투항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농반 진반으로. 국민의당 쪽에다가 농반 진반으로? 시간의 문제 아니냐. 그런데 협상을 새 주체가 할 때는 언제든지 두 당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로 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그러면 한국당이 언제든지 합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당으로 봐서는 성과물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있어서 한국당이 어쩌면 협상 기술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능력 부족인 거지, 협상의 기술 부족인 거지,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 짧게 정리하자면. 저희는 좀 더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개헌 문제, 선거구제 문제는 왜 거기서 제기를 못했겠어요. 다른 문제도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예산 문제 아니냐. 예산을 가지고 협상이란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예산대로 하지만 몇 년 전에도 이거 법안 문제, 왜냐하면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법안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난해 탄핵이 있었지만 지금 제왕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막상 집권하고 나서 좀 태도가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끌어나기 위해서 저희 당으로 봐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세 개 당의 원내대표가 했던 그 합의, 같이 사인하고 사진 찍었던 그 합의를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잠정 합의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잠정 합의를 한 건데 이걸 마치 두 당의 원내대표가 언론에다 대고선 확정적인 합의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이고 내가 순진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네, 저도 정우택 대표께서 이렇게 숨진했다 두어 가지 정도에는 가로를 쳐놓고 뒤에다가 예. 유보 입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 왜 이런 정도의 합의문에 근데 왜 서명을 했을까? 정식으로도 서명을 했어요. 잠정 합의에는 보통 서명을 하지 않죠. 하죠. 그래서 그냥 그 합의문만 갖고 와서 의원총회에서 이제 추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 대표께서 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이제 제대 말년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잠정 합의 아니셨단 말씀이에요. 그때 그 분위기는. 저는 그 당시에 원내대표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 계시진 않았지만.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합의문을 보니까 예. 서명은 정식으로 했는데 가로 속에 유보 입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고 그야말로 순진하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 당시에 왜 정 대표께서 유보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정식으로 서명을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이 뭐 순진하다면 순진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상대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충분히 밖으로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죠. 예,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존재감도 확인하고 실리도 챙긴 수혜당, 최대 수혜당은 국민의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 실무 총괄로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원님, 네. 이제 합의 다 통과되고 나서 처리가 되고 나서 이용호 의원께서 SNS에 쓴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예. 예, 그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구 예산 합의가 잘 안 되면 기재부의 예산국장에게 예산안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용호 의원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 자랑하려고 쓰신 거예요? 자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은 뭐 어떻게든지 지역 예산 확보를 정말 치열하게 한다. 그런 모습을 좀 지역 구민들한테 보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좀 과장되게 조금 표현한 것이 이런 저한테 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이익 대변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고 뭐 이해합니다. 근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힘 있는 의원들 지역구 예산만 늘어나는 걸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비난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당직을 갖고 있는 예. 협상에 임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하는 건데 사실상 협상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당의 합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였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증액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아니 마지막에 조금 증액하는 과정에서 원래 쪽지 민원은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가. 이제 그런데 의외로 뭐 저희 그 지역에는 예산 배정이 거의 없이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었기도 했고요. 어차피 그런 것은 뭐 서로 주어진 한정된 마지막 예산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서로 이 분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 절박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안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내가 기재부를 협박했다. 이거는 마치 그냥 듣기에는 이 문장을 듣기에는 국회의원이 권력 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갑질하는 느낌 같은 걸 국민들은 받으셨다고 해요. 네, 제가 어떻게 그 예산 협상을 깨버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제가 굳이 이런 표현 안 해도 알아서 정보가 줍니다. 왜 이런 표현 왜 쓰셨어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그 의혹이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과장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방송 나오셨으니까 이 논란 이후에 직접 국민들께 한번 뭐 사과를 할까요? 아니면 양해의 말씀이랄까요?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정말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제가 뭐 어떤 그 당의 당직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오해와 혹은 제가 잘못 비춰진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용호 의원뿐 아니라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 의원들 또 힘 있는 다선 의원들 지역구만 예산이
두둑히 챙겨갔더라. 예산이 늘어났더라. 이게 드러나면서 워낙 여론의 비판이 따갑다는 거를 의원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네, 하여튼 제가 욕을 많이 먹고 다른 더 힘 있는 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계기가 필요하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제 지역구는 별다리 가져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거 왜 큰 소리 치셨어요, 그러면? 별로 가져가신 게 없는데. 괜히 욕만 먹으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적폐 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흑폭풍 좀 다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 청산위원장 박범계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적폐 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이제 여러 추가적인 어떤 그 보도에 의해서 국정원 TF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의 가닥은 올해 내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소 그 말씀의 진위가 좀 전달되는데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위라 하면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는 겁니까? 고충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일부 언론과 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본인 또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 정치보복 프레임이 있었고요.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검찰 내부에 검사장들 일부의 어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를 따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법원 같은 경우에도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또 이제 그런 발언도 하셨죠. 그래서 일종의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고충도 고려하고 또 수사의 어떤 속도감도 일종의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발언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청와대가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힌 이유는 또 뭡니까?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수사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서는 금년 내에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무일 총장의 발언은 속도감 있게 수사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또 적폐청산의 수사라는 것이 일부 야당의 주장처럼 그러한 정치보복 그런 것이 아니고 제도와 어떤 관행, 시스템을 바꿔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한 걸로 봅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결국 그래서 이거 연내 끝나는 거 아니죠? 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적폐청산위원장으로 보시기에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남아있는 적폐 수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의 관심은 뭐니 해도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그 원인이 됐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여러 가지 적폐들에 대한 수사인데 그 정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군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그러한 어떤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김관진이 석방이 됐습니다만, 예. 저는 다스 문제라든지, 다스 140억이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돌려가는 과정은 분명히 불법성이 있는 거고요. 또 제2롯데월드, 여러 가지 자원외교 비리, 자원비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이왕 연결된 김에 박범계 네. 의원님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다스 관련해서 자료들을 많이 들여다. 네. BBK, 예. 네. BBK 다 연결되니까요, 결국은. BBK. 네, 그렇습니다. 예. 자료를 오랫동안 보시고 특히 미국 쪽 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런지 미국 법원에서 나온 자료를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된 김에 미국 법원에서 네네. 나온 최근의 그렇습니다. 해석이나 예. 판결이나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가 지난번에 자금의 흐름 관계는 밝혔고요. 예. 옵셔널 캐피털과 김경준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소송이 있었는데요. 예. 그 미국 법원이 이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러한 판단을 한 부분을 제가 찾아냈는데요. 옵셔널 캐피탈은 이제 옵셔널 벤처스의 이제 소액 투자자들입니다. 를 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곳이죠. 예. 예. 그 옵셔널 캐피털이 한국 검찰이 김경준을 수사하면서 작성했던 검찰의 수사 보고서와 네. 그 당시에 옵셔널 벤처스의 전직 직원들 4명의 진술들을 미국 법원에 증거로 요청을 합니다. 네. 증거를 채택해달라고. 예. 근데 미국 법원이 이걸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예. 첫째는 한국 검찰의 보고서는 검찰이 객관적이지 않다. 아하.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이 표현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김경준에게 불리하게 이 진술을 해석할 만한 그런 이해관계와 이익이 검찰에게 있었다. 아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또 검찰의 결론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공공보고서로서 법정에서 채택할 증거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잠깐만요. 미국 법원이 그러니까 BBK 수사를 한 한국 검찰을 불신한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국 법정에서 없다는 얘기고요. 예. 또 하나는 옵셔널 벤처스의 4명의 진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BBK 김경준 수사하면서요. 예. 그 사람들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명박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진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던 걸 미국 법원이 주장을 했네요. 판단했습니다.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4사람의 진술은 서울시장인 이명박의 대리인들이 증인들에게 진술 바꾸지 마. 그리고 이 어떤 식으로든 김경준을 돕지 마라는 강한 압박 속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법원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죠? 잘 판단한 거죠. 잘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3자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미국 법원이 여러 서류들을 검토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충분한 서류들을 보고서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심지어 이상훈이라는 옵셔널 벤처스의 직원은 수감된 상태로 일주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 강압으로 초래된 진술이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국내하고는 다르게 전혀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그냥 사건 자료만 보다 보니까 미국의 판사가 이거는 뭐 검찰이 BBK 수사를 엉터리로 했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140억 다스로 돌려가는 그 소송이 있었는데요. 네, 140억. 그 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원래 140억을 이제 옵션을 벤처스가 받으려고 한 건데 이거를 다스가 가져가 버린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미국의 일종의 제2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제2항소법원의 판단인데요. 예. 한마디로 이 140억을 돌려간 것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성 이체다. 불법행위에 의한 사기성 송금이라는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주진우 기자의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그리고 LA 총영사 김재수의 개입 그와 관련된 회의록들 그것을 이 미국 법원의 판단에 대입을 시키면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다스로 140억 원이 송금된 것을 미국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다스 측에서는 이제 적절한 행위다,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미국 법원이 판단하기는 이거는 불법이다. 사기성 이체다. 사기성 법으로 이체.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성 이체, 돈을 이체한다. 사기성 이체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의한 사기성 송금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검찰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지금 일부에 배당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수사하면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사기성 이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표현이네요.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군요. 미국 흡족하신가 보죠. 미국 법원은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거기 그런 결론에 도달해 있군요, 이미. 미국 법원은 전 세계적으로 증거법적으로 가장 거의 완비될 정도로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정말 엄밀하게 보는 법원입니다. 의원님도 만족스러우시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도 오랫동안 이 사건을 들여다보신 걸로 그래서 아는데, 예. 결론적으로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어젠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3차장과 지금 이 다스 사건이 지금 배당되어 있는 네. 첨단범죄수사 1부 신봉수 부장을 대검으로 불렀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예. 성역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저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진통 끝에 어제 새벽 끝난 예산 전쟁.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이 위장 야당으로 여당에 협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위장 야당으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합당을 하고 당당히 나서는 것이. 예, 야당인 척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막판에 여당 편이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이다. 구태 중에 구태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을 향해서 쏟아낸 비판들입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자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 불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번 합의를 밀실 합의다. 밀실 야합이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답변을 좀 들어봐야겠죠? 이번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실무 총괄을 맡았던 분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연결해보죠. 이용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민주당하고 밀실 야합을 하신 겁니까? 협상 과정을 거의 국민들도 보셨을 건데요. 저희는 그게 밀실야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상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협상의 상대가 필요한 것을 추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협상의 테이블에서 조금 소외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렇지만 한국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협상에서 좀 얻어낸 게 적다, 소외된 그런 마음을 대내용으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소외돼서 좀 서운하고 좀 억울한 마음에 지금 그러시는 게 아닌가 이해는 된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근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힘 있는 의원들 지역구 예산만 늘어나는 걸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비난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당직을 갖고 있는 협상에 임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하는 건데 사실상 협상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당의 합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였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증액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아니 마지막에 조금 증액하는 과정에서 원래 쪽지 민원은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가. 이제 그런데 의외로 뭐 저희 그 지역에는 예산 배정이 거의 없이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었기도 했고요. 어차피 그런 것은 뭐 서로 주어진 한정된 마지막 예산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서로 이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 절박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안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내가 기재부를 협박했다. 이거는 마치 그냥 듣기에는 이 문장을 듣기에는 국회의원이 권력 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갑질하는 느낌 같은 걸 국민들은 받으셨다고 해요. 네, 제가 어떻게 그 예산 협상을 깨버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제가 굳이 이런 표현 안 해도 알아서 정보가 춥니다. 왜 이런 표현 왜 쓰셨어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그 의혹이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과장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방송 나오셨으니까 이 논란 이후에 직접 국민들께 한번 뭐 사과를 할까요? 아니면 양해의 말씀이랄까요?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정말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제가 뭐 어떤 그 당의 당직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원하는 법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예산 문제 아니냐. 예산을 가지고 협상이란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예산대로 하지만 몇 년 전에도 예. 이거 법안 문제, 왜냐하면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법안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난해 탄핵이 있었지만 지금 제왕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막상 집권하고 나서 좀 태도가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끌어나기 위해서 예. 저희 당으로 봐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세 개 당의 원내대표가 했던 그 합의, 같이 사인하고 사진 찍었던 그 합의를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잠정합의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잠정합의를 한 건데 이걸 마치 두 당의 원내대표가 언론에다 대고선 확정적인 합의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이고 내가 순진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네, 저도 정우택 대표께서 이렇게 순진했다 두어 가지 정도에는 가로를 쳐놓고 뒤에다가 예. 유보 입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 왜 이런 정도의 합의문에 근데 왜 서명을 했을까? 정식으로도 서명을 했어요. 잠정 합의에는 보통 서명을 하지 않죠. 하죠. 그래서 그냥 그 합의문만 갖고 와서 의원총회에서 이제 추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 대표께서 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이제 제대 말년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잠정 합의 아니셨단 말씀이에요. 그때 그 분위기는. 저는 그 당시에 원내대표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 계시진 않았지만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합의문을 보니까 예. 서명은 정식으로 했는데 가로 속에 유보 입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고 그야말로 순진하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 당시에 왜 정 대표께서 유보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정식으로 서명을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이 뭐 순진하다면 순진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상대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충분히 밖으로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죠. 예,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존재감도 확인하고 실리도 챙긴 수혜당, 최대 수혜당은 국민의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 실무 총괄로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원님, 네. 이제 합의 다 통과되고 나서 처리가 되고 나서 이용호 의원께서 SNS에 쓴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예. 예, 그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구 예산 합의가 잘 안 되면 기재부의 예산국장에게 예산안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용호 의원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 자랑하려고 쓰신 거예요? 자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은 뭐 어떻게든지 지역 예산 확보를 정말 치열하게 한다. 그런 모습을 좀 지역 구민들한테 보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좀 과장되게 조금 표현한 것이 이런 저한테 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이익 대변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밀실 야합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뭐냐면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걸 들여다보니 국민의당이 원하는 예를 들면 뭐 선거구제나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희 국민의당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정당의 관심 사항이고요. 저희 당내 요구가 이런 예산 협상을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을 받아내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실은 김동철 대표하고 우원식 민주당 대표가 조찬 회동을 했었거든요. 했었죠 그날. 예. 이것이 한국당으로 봐서는 이제 두 당이 합쳐서 뭔가 끝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
그러면서 한국당의 어떤 협상의 전투지가 많이 무력화돼 버린 그러면서 그냥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유한국당은 왜 소외됐어요? 거기는? 아니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은 언제든지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갈 거다, 투항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농반 진반으로. 아 국민의당 쪽에다가 농반 진반으로? 시간의 문제 아니냐. 그런데 협상을 새 주체할 때는 언제든지 두 당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로 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그러면 한국당이 언제든지 합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당으로 봐서는 성과물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있어서 한국당이 어쩌면 협상 기술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능력 부족인 거지 협상의 기술 부족인 거지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 뭐 짧게 정리하자면. 저희는 좀 더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개헌 문제, 선거우제 문제는 왜 거기서 제기를 못했겠어요. 다른 문제도 자기들이